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만이 살 길입니다. 2. 한국연맹 출범. 3.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사태로 인한 돈 풀기는 물가 폭등 현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3달 만에 가장 큰 폭인 6.4%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들어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아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이 잇따라 상승하며 물가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4%대로 올라서며 5% 안팎의 고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물가 상승률이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며 과도한 돈 풀기의 부작용을 제대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살인 물가로 1년 사이 모든 물건 값은 2배가 됐고 결국 온 국민이 고동의 비명을 지르며 SOS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한국만이 살 길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최근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2.5% 상승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는데요.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물건 값이 2배나 폭등할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인플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과도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시중에 유통된 통화량이 4배나 폭증했는데 설상가상 전쟁으로 각종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치명타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1,800개의 생필품 가격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경제 변동성을 감안할 때 이런 조치만으로 물가가 진정되기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8%로 올리고 물가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달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75%에서 3%포인트 올리며 6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해온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자 아르헨티나 당국이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안팎에서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으로 벌써부터 올해 물가 상승률이 작년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지어 아르헨티나 내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생활고로 허덕이게 만들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살인적인 물가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최근 아르헨티나의 젊은 의사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는데요. 현지 매체 라니시온에 따르면 실제로 경제 위기가 아르헨티나 두뇌 수출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는데 최근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이주하는 젊은 의사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재작년에 레지던트를 마치고 독일로 이주한 안드레스 루에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주일에 3번 당직을 서고 그 다음 날 또 근무를 해야 했다. 월급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집을 사는 건커녕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했다. 며 고향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말이 진지하게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한 리서치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아르헨티나 국민 44%가 메시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올해 대선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메시의 지지율은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끈 메시의 인기가 실제 해당 조사에서 메시의 지지율은 37%를 기록했는데 2위인 하원의원 하비에르 밀레이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겸 현 부통령까지 메시가 따돌렸습니다. 경제적으론 희망이 없어 국민적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 축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망한 거 축구 영웅이라도 대통령을 시키자는 분위기인데요. 현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정말로 메시가 전계에 진출해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국민 모두 메시를 대통령으로 뽑을 건 자명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최악인 마당에 최근엔 아르헨티나에서 3월에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며 물가 상승 속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 페르필에 따르면 이달 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도시의 체감온도가 39도 물결표 44도를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 기상청이 때 아닌 폭염 적색경보를 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고온으로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면서 농산물 생산까지 차질을 빚자 아르헨티나 서민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좌절감만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는 결국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핵심 광물인 리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최근 리튬을 원동력을 삼아 경제 재건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볼리비아, 칠레가 보유한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리튬 카르텔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리튬 가공할 기술이 없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난미는 리튬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데도 거의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부가 가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장밋빛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을 둘러싼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를 꿈꾸는 한국 기업도 리튬 전쟁에 뛰어든 건 예외가 아닙니다. 리튬 국제 가격이 최근 3년간 10배 넘게 오르면서 각국 정부, 글로벌 자동차 업체, 배터리 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리튬 쟁달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경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투자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글로벌 리튬 경쟁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요. 과거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추정 가치가 3년 만에 100배가량 오른 데 이어 포스코가 인수할 때 추산한 것보다 6배나 많은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서만 매년 2만 5천 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리튬으로 경제 재건을 하겠다는 아르헨티나의 SOS로 앞으로 더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포스코는 하얀 석유로 불리는 이 리튬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초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10월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연간 생산량은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뿐 아니라 포스코는 얼마 전 호주 진달리자원유항공사와 미점토 리튬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최적의 리튬 추출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미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공장을 가동해 얻은 세계적인 생산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는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
리튬 공장을 넓히며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소금호수 근처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건 물론 뉴칼레도니아에 연산 2만 톤 규모의 니켈 정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재작년엔 호주 니켈 광산 업체인 레이븐소프의 지분 30%를 인수하며 리튬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전 세계 광물을 싹쓸이하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듯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만큼 중국의 갑질을 의식하지 않고 배터리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는 우리의 길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각 국이 연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연방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국가가 경제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는 물론이고 중동의 UAE와 태평양 도서 국가 팔라우, 그리고 헝가리까지 아우르는 다국적 단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매섭게 찾아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각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대체 대한연방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파동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킨 것이죠. 세계 최강 미국도 이 위험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주택담보업체가 연쇄 도산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지난 6월 미국 최대 주택담보업체인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조짐이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자 주택담보업체들의 자금줄이 말랐기 때문이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겪었던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2008년 위기 이후 또 한 번의 경제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가난한 국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최근 나라가 미증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위기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원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참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마땅한 산업이 없고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나이지리아는 퍼펙트 스톰에 의해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는 불황에 믿을 것은 오로지 석유뿐이었죠.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석유를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에 석유절도 행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나이지리아 국토에 매설된 송유관을 파내고 도구를 이용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가까운 손해가 났다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인 무함마드 부하리가 직접 석유를 도둑질하는 것을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산 탓에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나이지리아 교도소를 습격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지리아 정부 조직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남미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7월 4억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5,858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적자 위기를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하게 정부가 수입 제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억제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죠. 심지어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연말이 되면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보가 빠른 시민들은 아르헨티나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며 가상화폐로 갈아타는 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산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인플레이션을 대비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위기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도 상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코로나 시기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헝가리도 최근 문제점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렸죠. 헝가리 통계청은 2021년 국내 총생산 GDP 2020년에 비해 7.1%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미국과 서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급격한 성장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이죠.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자 부족과 전쟁 위험이 도사리면서 실물 경제에 큰 혼란이 생겼고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2022년 1월 헝가리는 연간 인플레이션 7.9%를 기록하며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살펴보면 식용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3.4%나 상승하는 기록적인 인상을 보였죠. 또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헝가리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대비로 150억에서 18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20조에서 24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 이를 대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비난을 쏟아냈죠.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하라는 주장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헝가리 사회를 들끓고 있습니다. 중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원유를 확보했기에 고공행진하는 유가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UAE의 경우 경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이란의 핵무장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방산무기를 구매한 것도 UAE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5년 연장된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죠. 약 54억 달러 수준으로 UAE와 한국은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 교환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UAE의 화폐인 디르함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위기 속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각 국가는 필요한 가운데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놀라운 주장이 등장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연방을 만들어 힘을 합치자는 주장입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연합을 구축, 한국을 동맹의 리더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헝가리와 UAE, 아르헨티나도 대한연방 위 소속 국가가 되어 닥쳐오는 위기를 피하자는 주장입니다. 과거 영국의 지배 아래에 놓였던 국가들은 독립된 이후에도 스스로 영국을 리더로 삼아 영연방을 설립해 대규모 연합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국가들은 상호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자원이나 군사 협력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였는데요. 이들은 과거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영연방의 약한 고리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남아시아 투자기금을 발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구조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이들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죠. 나이지리아가 스스로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인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는 정부 관계자와 긴급 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긴 틀에서의 경제 협력 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전경련 인사를 만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역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G7 회의 초청받을 정도로 강력해진 한국의 의상을 높게 평가하며 대한연방을 통한 경제협력에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헝가리 역시 한국과 방산협력 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형태의 경제협력 논의를 했던 적도 있는 만큼 이번 대한연방 구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팔라우 역시 이번 대한연방 구상이 등장하자 바로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역시 최근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 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는 파격 정책을 제시 자국 경제 부흥을 위해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에 이번 대한연방의 합류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죠.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우디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은 40년간 지속해서 발전해온 한국과 UAE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며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적이 있기에 한국 주도의 대한연방이 더 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이합집산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한국 주도의 국제연합을 창설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회원국들과 협력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5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결성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 대한연방이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되길 바라며 나중에는 전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리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 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 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 라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가니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와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듀케인 가족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률과 긍정적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5%를 넘으며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어뢰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한 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 시장 신뢰 부족에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은행 대출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S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들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이 멕시코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 장중머우,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가격 등이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 IVE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에 가전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에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에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에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R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코 내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 MORENA 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9일 현지 시간 이달꼬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BTS 곡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청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가 BTS 팬이자 K-팝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방한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 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멕시코 내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식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톱 10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의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의 2부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 2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에 초대 규모 공장을 건설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 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